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보셨던 것처럼 지금은 잠깐 비가 소강 상태지만 언제 또 물폭탄이 쏟아질지 모를 정도로 깜깜한 하늘입니다. 어제 많은 양의 비가 내려서 서울과 경기 중부 일대가 물에 잠긴 차량들 등등 물피해가 많았습니다. 사망자도 많이 나왔는데 잠시 후에 이 물피해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비가 내릴 거라고 하니까 더 이상의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우리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 밤새 비 피해 없으셨습니까? 수도권에서 폭우로 인해서 7명이 사망했다는 뉴스 속보도 들어와 있어서 걱정됩니다. 잠시 후에 폭우 피해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가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물난리. 정말이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난리가 더 계속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의 피해는 없어야 할 겁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수도권 물폭탄, 강남이 잠겼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 강남 복판입니다. 복판. 차량이 잠겼어요. 완전한 침수. 그리고 저 위에 큰 버스, 광역버스도 절반이 잠긴 모습입니다. 아예 저 위에 있는 세단 승용차는 자동차 지붕만 남아있는 모습. 강남이 잠겼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천, 부평, 잠긴 곳이 많았습니다. 도로와 지하철, 건물 곳곳이 침수된 상황입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7명이 숨졌고요. 현재 9호선 일부도 중단돼 있고 올림픽대로도 곳곳이 통제가 됐습니다. 현재 출근길은 아수라장입니다. 어제 내린 비로 7명이 사망했다. 현재 잠정적 집계 나오고 있고요. 6명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이재민은 163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강원 산지, 충청 북부 내일까지 100에서 200mm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 피해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출근 시간을 오전 11시로 조정했는데 출근길 혼잡 상황을 염두한 조치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물이 불어나고 넘쳐나고 잠기고 지하철 역사가 현재까지도 물에 잠긴 곳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물에 잠긴 지하철 역사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복원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비 피해 상황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경질. 한국일보 일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결국 그분은 경질됐습니다. 박순애 사퇴, 사실상의 경질, 인적 쇄신에 나선 윤 대통령. 박순애 경질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대통령이 나설 것이다. 쇄신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이런 보도 오늘 동아일보를 포함해서 한국일보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잠시 후에 그 규모와 대상이 누군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봉합. 한겨레 신문 4면이 쓰고 있는 기사인데 일단 국민의힘 내용은 봉합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주호영 비대위로 봉합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친 이준석계도 사퇴로 돌아섰습니다. 정미경 최고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가 지명한 사무총장도 사퇴를 했습니다. 친 이준석계 지도 체제가 붕괴되고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이로써 이준석 대표의 저항에도 힘이 상당히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괴리. 경향신문 5면이 쓰고 있는 기사인데 괴리. 어떤 뉴스일까요?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흥행이 안 되는 이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민심과의 괴리를 경향신문은 꼽았습니다. 당심은 뭔지 알겠는데 과연 그 당심이 민심과 가깝냐 뭐냐 경향신문은 괴리라고 썼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밤새 내린 비 때문에 중부 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서울 지역에는 420mm의 관측사상 역대상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관측사상 가장 많은 양입니다. 7명이 현재 숨진 상태, 6명이 실종된 상태, 이재민도 상당수 발생을 했습니다. 지하철이 침수돼서 침수된 지하철역에 우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나가 있는데, 자, 전민영 기자 지금 어디에 나가 있는 겁니까? 아직도 복구 중입니까? 네, 서울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쏟아진 집중호우로 아직 역사 안에는 물이 차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제 뒤로는 배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제 한때 동작구에는 시간당 141mm가 넘는 기록적 폭우가 내리면서 동작역과 구반포역이 물에 잠겨 폐쇄됐는데요. 이 때문에 지하철 9호선은 오늘 아침까지도 노들역부터 사평역까지 7개 역사의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어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서울에는 하루 동안 관측사상 가장 많은 420mm의 비가 내리면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내린 폭우로 7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 9명이 다친 걸로 집계했는데요. 어젯밤 9시쯤 서울 관악구에서는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면서 집안에 있던 3명이 고립돼 숨졌고 어제 오후 5시 40분쯤에는 가로수를 정리하던 60대 동작구청 직원이 감전으로 숨지는 등 서울과 경기 남부에서 7명이 숨졌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물살에 휩쓸려 3명이 실종되는 등 6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최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데요. 비가 계속되면서 지반이 약해진 곳들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침수 지역 감전 사고 등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작역에서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동작역 지하철역도 현재 물에 잠겨서 운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배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상당수 걸릴 것 같고 출근길 혼잡 상황도 현재 상당한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앞으로 비는 더 얼마나 올 거고 어젯밤에 비 피해를 입은 지역은 어디인지 잠시 후에 상세히 또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죠. 검찰 출신의 젠틀맨 김광삼 변호사님,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대통령의 선택은 경질이었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교육부총리 결국 만 5세 입학 정책을 두고 이랬다 저랬다, 외고 폐지를 두고 이랬다 저랬다. 대통령은 날카로운 칼을 거침없이 꺼내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교육, 문책성 경질. 다음은 대통령실. 윤 대통령이 날카로운 칼을 뽑아들었고 교육부 장관 경질로 이어졌는데 이 칼을 아직 칼집에 꼽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하려 할까요? 자, 박순애 장관의 사퇴, 사실상의 경질입니다.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박순애 장관의 아주 짧은 사퇴의 변이었습니다. 결국 만 5세 입학 정책을 두고 강경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가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두세 번 말을 바꾸다가 사퇴로 이어진 겁니다. 국민의힘의 핵심 의원 이양수 의원님, 자진 사퇴 형식이고 짧은 사퇴였고 초단기 사퇴였는데
자진 사퇴문이었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경질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대통령께서 휴가에서 돌아오셔서 이제 기자분들한테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8시간 반 만에 사퇴를 하신 걸로 봐서는 아마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그런 경질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우리 박순애 이제 전 장관인가요? 이제 박순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예전부터 아는 분인데 상당히 차분한 행정학자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업무를 맡아서 좀 잘해줄 것을 기대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이 5세 이제 취약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외고 폐지라 이런 문제들이 교육부에 상당히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교육부의 그 여러 그 공무원들이 사실은 새로운 장관이 오면 이 장관한테 어떻게 이것을 정무적으로 접근하고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걸 완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 다 브리핑을 할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교육부에서 이 공무원들이 새로운 장관한테 너무 큰 부담을 준 거 아닌가. 아하. 처음부터 너무 그동안에 뜨거운 감자였던 이런 이슈들을 박순애 전 장관이 제대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내놓게 돼서 오히려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킨 거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아, 그러네요. 지금 듣고 보니까 이양수 의원님, 보통 이제 장관이 새로 오면 또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잘 몰랐던 건 본인 잘못이 가장 크겠지만 교육부의 높은 뭐 국장급 간부가 장관님, 요거는 5세 입학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뜨겁고 반발도 있으니까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지상 아래 뭐 새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좀 천천히 가시는 게 낫습니다라는 조언을 하거나 좀 말렸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아무도 안 말리거나 장관님 좀 더 하시라. 혹시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차분한 행정학자였기 때문에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업무를 잘 하리라고 믿었던 제 예상과 너무나 다르게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교육부의 그 정책을 담당하는 당국자들이 장관의 그 어떤 그 정책 추진에 대해서 너무 나몰라라 한 거 아닌가. 예.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했던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약간 의도성이 있다고 보세요? 의도성까지는 뭐 제가 뭐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과거에 그 교육부 장관들이 낙마한 예가 좀 있습니다. 예. 예전에 뭐 이기준 그 장관이라든지 그분은 이제 뭐 자녀 이중 국적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김병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논문 표절 예.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송자 그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무슨 저 사회이사 근무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낙마인데 다 개인적인 그 이유로 낙마를 했습니다. 예. 어떤 정책의 실패라든가 정책이 국민의적 저항에 이렇게 맞닥뜨려 가지고 사퇴한 것은 지금 우리 박순애 전 장관이 처음인데 저는 교육부에서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어떻게 새로운 장관한테 이렇게 추진하게 가만 냅둬가지고 이런 일을 벌이게 됐는지 정책적인 문제로 이렇게 된 이해가 너무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의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전문성 자체가 결여돼 있던 박 장관 본인의 업무 역량 부족이 가장 크겠지만 이걸 그냥 그대로 둔 교육부는 의아하다. 그도 그럴 것이 김광선 변호사님께서 그때 저희 돌직구쇼에서 지적해 주셨던가요? 신발이 벗겨지는 장면에서 통상 기자들의 질문 안 받을 거면 이 교육부의 간부급들 옆에서 보좌하는 교육부 당국자들이 동선을 잘 짠단 말이에요. 카메라에 노출되지 않게. 그런데 박 장관 같은 경우는 기자들의 질문 안 받고 엘리베이터 타고 신발 벗겨지는 장면까지 그대로 다 소위 터치가 없었다라는 거를 좀 이상하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 장관 취임부터요. 예. 이제 사퇴까지 보면 너무나 좀 아마추어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게. 그렇죠. 일단 뭐 5세 미만의 입학과 관련 정책에 대해서 뭐 사회적인 어떠한 공감대 이런 거 뭐 안 한 거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절차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뭐 이걸 제외한다 하더라도 어떤 행보를 보면 특히 이제 학부모 간담회 때요. 이제 학부모하고 이 얘기를 들으려고 간 자리잖아요. 예. 그러면 학부모 관련된 대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언성이 좀 높아지니까 자꾸 그 손을 잡고 말이죠. 이게 교육부 장관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눈물도 안 나오는데 휴지 뽑아서 눈물 닦아주라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기자들이 질문하면 자기가 그 정책에 대해서 정말 소신이 있었다고 하고 예.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대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를 회피하고 질문 안 받고 막 엘리베이터 타러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누구나 빨리 가다 보면 신발 벗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박순애 전 장관이 정말로 일을 잘하고 자질에 대해서 높이 평가받은 예. 상태에서 빨리 가다가 신발이 벗겨졌다고 하면 아무 문제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뭐 모든 걸 제쳐두고 도망가다시피 하다 신발이 벗겨지니까 이게 사실은 희화가 되는 거죠. 아니 그 왜 기자들의 질문을 안 받았을까라는 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의문이에요. 누군가 옆에서 오늘은 질문 받지 마십시오라고 조언을 했을 수도 있고 본인이 답변하기가 애매하니까 기자들의 질문을 피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때 그 장면이 결정적이었잖아요. 기자들의 질문 안 받고 도망가다 신발 벗겨지는 듯하고 어디 가나 봤더니 국회 가서 본인에 대해서 비판했던 국회의원 만나서 잘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사퇴인데 기자들이 질문은 그때 뻔했거든요. 왜 대학 총장들 만나서 내년 3월에 사퇴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만 5세 입학 그래서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사실 그 두 개예요. 못할 질문이 아닌데 답변이.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 5세 미만 입학 정책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고 하면 자신 있게 대답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계속대로 질문이 되면 나는 이제 화두를 꺼내봤다. 그 여론 동향을 살펴서 여론에서 아니다고 하면 안 하겠다 이런 취지. 화두는 큰 스님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계속적으로 회피하는 거예요. 그만큼 정치에 대해서 자신 없이 밑에 있는 직원이나 관계자가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 정치니까 한번 해봅시다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아마 그 박순애 전 장관이 언론에 비출 때마다 언론 인터뷰할 때마다 국회 상임위 가서 이 얘기를 하면 예. 더욱더 본인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있고 이것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비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지도가 지금 아주 최하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칼을 뽑아든 거다. 박순애 장관의 사임은 예. 몇 시간이라도 빨리 하는 것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대통령이 복귀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교육부 일각의 분위기는 오늘로 원래 예정돼 있었던 국회 교육위에 박순애 장관이 출석해서 사실상의 청문회를 치르는 걸 대비하는 듯한 분위기도 교육부 일각에서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복귀하기 직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 장면을 보면서 휴가 중에 대통령이 칼을 칼집에서 뽑아들었다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계신 핵심 관계자들도. 박순애 장관은 취임 34일 만에 경질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 여론에 반응을 했다는 거고 인사청문회 없이 취임했고 지난달 5일 만 5세 입학 외교 폐지 폐기하겠다. 말 바꾸기 정책 바꾸기 논란. 자진 사퇴했는데 34일 만에 낙마를 했습니다. 물론 조국 전 법무장관도 비슷한 시기에 35일 만이었던가요? 초단기 낙마를 했던 전례도 있습니다. 자, 뜨거운 감자. 그래서 만 5세에 입학하겠다는 거는 폐기를 하겠다는 거냐 안 하겠다는 거냐. 박 장관이 사퇴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안 받았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백지화 수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히 백지되겠죠. 박성배 변호사님, 만 5세 입학은 없었던 걸로 한 겁니까?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앞서서 제출한 업무 보고 자료에 만 5세 입학 정책 관련 내용이 전부 삭제됐다고 합니다. 대신 초등 돌봄 확대 내용이 새로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박 전 장관은 이 교육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사항을 준비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5-30분에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공론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을 추진하던 장관이 정책 혼선 문제로 사실상 경질된 상황에서 이 만 5세 입학 관련 내용은 백지화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추진은 어렵습니다. 애초에 박 전 장관이 만 5세 입학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집권 초에 강하게 밀어붙이면 정책은 충분히 입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는 초중등 교육법 즉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밑바탕으로 해서 관련 기관, 특별히 국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예.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못한 채 예. 무리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하다 이러한 사단이 나게 된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야, 그럼 이게 애초에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네요. 입법 사항이 필요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국회 협조도 필요했고 정무 라인이 좀 가동됐어야 했고 무엇보다 이제 국민의 공감을 얻었어야 되는데 어제 대통령이 명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국정의 동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결국 그 동력을 얻지 못한 교육부 장관은 사퇴라는 부메랑으로 본인의 칼날을 맞게 된 겁니다. 대통령이 쇄신을 한 겁니다. 정의당에서 이런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만 5세 취약 정책은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할 때다. 들어보시죠.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면 자진 사퇴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경질했어야 마땅합니다. 만 5세 취약 학제 개편은 시작부터 잘못된 정책입니다. 박순애 장관이 물러난 만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만 5세 취약 학제 개편과 헤어질 결심을 할 때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장관이 물러나게 되면서 대통령이 경질을 하게 되면서 만 5세 입학 정책도 백지화가 된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부에서 초단기 낙마 장관입니다. 취임 34일 만입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전 장관이 바로 35일 만에 낙마한 바 있습니다. 그때 조 전 장관 초단기 낙마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취임 35일 만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으실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35일 만에 낙마했던 바 있었죠. 전재수 의원님, 네. 박순애 장관의 34일 낙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더불어서 조 전 장관의 저 때 초단기 낙마 때 정말로 흥미로웠던 건 국민들의 대다수는 저거 국민 반대 여론에 밀려서 나온 거거든요. 조 전 장관의 사퇴. 근데 조 전 장관이 정신승리를 했어요. 검찰개혁에 중요한 단초를 마련했고 나의 임무는 여기까지 완수했기 때문에 나간다. 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지지자들 빼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떠십니까? 이게 지금 이제 박순애 교육부 장관 그 자진 사퇴를 지금 이제 박순애 장관 개인의 문제로 너무 이렇게 몰아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순애 장관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억울한 측면도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애초에 이 교육 전문가가 아닌 행정학자를 교육부 장관에 임명한 대통령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뿐만 뿐만 아니라 언론 임명장을 수여를 하면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론과 야당의 공격에 고생했다. 이 언론과 야당의 검증을 언론과 야당의 공격으로 표현을 하면서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박순애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던 대통령의 모습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장관 보신 적 있냐? 이렇게 또 대통령께서 도어 스태핑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장관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대통령께서 야당과 언론의 반대 속에 임명을 강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5살 아이들 학교에 보내는 문제도 교육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 업무 보고할 때 대통령께서 5살짜리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을 신속하게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다 용인한 거 아니냐? 그럼요. 대통령께서 신속하게 5살짜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문제를 신속하게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책임을 지고 교육부 장관이 물러나긴 했지만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은 대통령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금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져 있는 대통령 지지율을 결국 만회하고 국정 동력을 새로 얻기 위해서는 잘못 이 정책 난맥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장관이라든지 또 대통령실의 여러 사람들을 쇄신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 대통령 본인의 어떤 국정 운영 구상이라든지 큰 틀에서의 국정 운영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꾸지 않고서는 사실상 어렵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장관 한두 명 바꿔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분명히 이 문제 있는 장관들을 추천하고 검증하는 절차와 시스템이 있었을 텐데 추천은 누가 했고 검증은 누가 했는지 이 시스템 라인에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장관 계속해서 바꿔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거면 기왕에 하는 거. 강력한 어제 대통령께서 초심과 국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면 강력한 후속 조치가 뒷받침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대통령의 진정성과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가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 장관을 누가 대통령에게 유능한 사람이다, 믿고 쓰셔도 된다라고 추천했는지, 누가 추천했는지 그 사람에 대한 것 문제도 좀 봐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추천하고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추천하고 검증 단계의 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이 시스템과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누군가는 분명 대통령에게 그럼요. 강력히 추천했을 텐데. 그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박순애 장관이 처음이 아니고 여섯 번째 낙마입니다. 여섯 번째 낙마.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예를 들면 동해 황씨 아들, 그다음에 강릉의 우씨 아들, 그다음에 극우 보수 유튜브들 대통령실에 지금 다 근무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일부 그만두시긴 했는데 이분들 누가 추천하고 누가 청구를 했는지 그 결정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쇄신하지 않고서는 인사교체를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쇄신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게 더 중요하다. 여야를 떠나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분석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에게 정책과 관련해서 우회적으로 질책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 뜻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 중요한 정책과 개혁 과제는 국민의 마음을 살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어제 주례 회동 때 정책과 관련된 질책의 메시지를 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을 더 세심하게 받들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라라는 소통에 대한 주문도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들 중에서 이제 홍보와 또 메시지 관련해서 또 대통령의 주문도, 특별 주문도, 질책성 주문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서서 이런 표현을 써드렸습니다. 대통령의 칼날은 아직 칼집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다. 야당도 아까 전재수 의원이 이왕 하시는 김에 칼질을 하시는 김에라는 표현을 했어요. 야, 이게 칼집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대상이 누굴까 함께 보시죠. 오늘 흥미로운 보도, 조간신문들의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내각 인적 쇄신이 예고된다는 거예요. 어제 대통령의 발언 중 하나가 이거예요.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점검하고 살피겠다. 이번 주 중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 마무리 후 대통령실을 칼질할 거다. 쉽게 말해서 김대기 비서실장 등등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일단 메시지를 내놨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럼 필요하면 대통령이 언제든지 저렇게 되면 교체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전 참모들이 저렇게 얘기를 해놔야 대통령이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들, 수석들 칼질의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정책과 정무 융합 및 홍보 강화 방향이다. 그러면 대통령실의 홍보수석과 대변인 등에 대한 교체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정책을 국민과 국회에 제대로 전달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정치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라는 교과서적인 얘기를 여권 고위 관계자가 했군요. 다 아는 얘기를. 오는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인적 쇄신을 마무리한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쇄신의 칼질을 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핵심 관계자 이양수 의원님,
대통령의 칼이 아직 칼집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뭐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대변인 이렇게 교체합니까? 저는 안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교체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적의 장수의 목을 베기 위해서 장수가 칼을 꺼내는 거지. 예. 자기 편 목베라고 칼 꺼냈고 뭐 그건 아닌 것 아니, 같고. 쇄신의 의미에서. 예. 이제 읍참 마속의 심정으로 박순애 장관을 경질했다고 보고요. 사실 그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데 대한 청와대 실장이나 수석에 대한 그 경질 또는 기후 개편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예.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아직 100일도 채 안 됐습니다. 아직 그 대통령과 수석들이 손발을 맞추기에는 조금 부족한 시간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그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그러면 실장 수석을 계속 교체한다 그러면 이게 뭐 제대로 안정된 어떤 전국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실장과 수석들이 반성하고 네. 더욱 열심히 또 매진하고 대통령께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면서 이제 국정을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기를 주문하고 대신에 좀 부족하다 싶은 그 부분을 추가적 인선으로 좀 메꾸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비서수석 참모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지금 부족해 보이세요? 제가 보기엔 뭐 정무 홍보 기능이 좀 약하다고 얘기가 듭니다. 정무와 홍보 예. 두 라인이에요. 왜냐하면 이진복 정무수석, 최영복 홍보수석, 예, 그러니까 그 정무 홍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보강. 그분들을 놔두고 정치인들 중에 이제 정무와 홍보 쪽에 유능한 분들 대선 때 이양수 의원이 정무 홍보 다 했잖아요. 제가 다 한 건 아니고요. 예. 저는 뭐 소직을 맡아서 했는데 그 정무와 홍보에 능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 뭐 정무장관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를 도울 수 있는 뭐 국정홍보처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좀 더 키우면서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좀 더 영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잘했으면 잘하는 방식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실 경제 민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대외 관계가 또 중요합니다. 예. 지금 한미 외교를 다시 강화하고 있고 한일 그 외교도 지금 정상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그 금융 전문가들 그다음에 경제 전문가들을 포진시켜 가지고 지금 그 민생 경제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는데 방향은 지금 맞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그런데 어떤 거친 언사라든가 뭐 말 실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홍보 메시지 요 부분에서 국민들께 전달되는 것이 좀 약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강화하는 방식의 인사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정무와 홍보, 그러니까 국회를 설득하고 야당을 설득하는 기능이 정무거든요. 못지않게 여당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게 갈등이 표면 위로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게 하는 이 정무 기능에 대한 강화와 국민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선의를 있는 그대로 낮은 자세에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홍보 기능이 강화가 중요하다. 의미심장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내용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가까스로 봉합 수순을 밟고 있지만 이준석 대표의 격한 반발, 결사항전, 법적 투쟁 예고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대표 체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준석 나홀로 고립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의 저항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힘 떨어진 이의 항전이라는 제목이 오늘 붙었습니다. 고립무원, 사자성어로 치면 현재 이준석 대표의 당내 상황은 고립무원 정도가 적당할까요? 우군 지도부도 줄사퇴해요. 정미경 최고위원이 누구보다 이준석 대표의 편에서 다른 동료 최고위원들을 비판하고 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 왔는데 그런 정미경 최고가 어제 돌변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사내대장부답지 않다 멈춰라 라고 이준석을 비판하며 본인이 사퇴했습니다. 한기호 사무총장,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사무총장이에요. 친이준석 사무총장인데 사퇴했어요. 강대식 부총장도 사퇴, 홍철호 부총장도 사퇴, 친이준석계 지도부 붕괴. 이렇게 되면 단 한 명, 김용태 최고만 남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이 사람들은
지난주 이준석 대표를 찾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내지 말아달라. 이준석을 말렸다. 이준석이 안 받아들이니 물러난 것이다. 라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당내의 아군이 이 대표를 만류했지만 이 대표가 당내의 아군 우군들의 말조차 듣지 않자 모두 다 이 대표에게 등을 돌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김용태 최고위원만 이준석 대표의 편에 지도부 중에 남게 됩니다. 고립무원입니다. 정미경, 서병수 두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부의 길을 가야 돼요. 대표라는 자리가 주는 의미가 지도자이고 대장이에요.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대표가 멈춰야 되는 거지. 가처분이 뭐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그거는 이긴 게 이기는 게 아니고 지는 게 또 지는 것도 아니에요. 대표는 멈춰야 됩니다. 사퇴 기자한테도요. 아시죠? 대표에게 조금 말씀을 하셨는지, 사퇴에 대한 설득을 좀 하셨는지. 네, 다 했습니다. 개인의 명분이나 개인의 억울함을 이제는 내려놓고 당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그 대장의 길을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진행이 멈출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당 후사하는 자세로 내가 사표를 내겠다. 그리고 후위를 도모하겠다 하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자, 김광선 변호사님. 네. 지금 상황이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좀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법적 투쟁하고 강력 투쟁한다고 하지만 이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동력이 엄청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방송을 들어보니까 이미 가처분 신청서는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을 해놨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이걸 제출하느냐 제출을 하지 않느냐 이제 이것까지 좀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이시잖아요. 네. 검찰에도 계시잖아요. 가처분 신청을 내는 가장 중요했던 법적 논리가 뭐냐면 지금 비대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 예를 들어 사퇴한 최고위원들이 이준석 쫓아내기 위해서 꼼수로 사퇴로 둔갑하고 와서 지금 표결하지 않느냐 이거였거든요. 남아있는 최고위가 엄연한데 비상상황으로 가정하려고 한다. 이게 주요 논리였는데 지금 친이준석계 최고위원들까지 다 비대위가 맞다고 사퇴해버리면 가처분 신청을 해도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제일 중요하게 주장하는 것은 절차 위배예요. 예. 그러니까 최고위의 기능이 과연 상실된 걸 볼 수 있느냐. 근데 몇 명 남아있나 하더라도 기능 상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능 상실은 전부 다 사퇴야만이 기능 상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김용태 한 명 남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최고의 기능 자체가 실질적으로 기능이 상실됐다고 하면 이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단지 그 과정에서 사퇴한다고 말을 해놓고 사퇴서가 접수되기 전에 처리되기 전에 여기에 참여한 것은 절차 위배라고 하는데 이 절차 위배는 일반적인 어떤 행정이랄지 회사 절차 위배는 좀 정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아마 이준석 대표에게는 굉장히 치명타가 될 거예요. 지금 가처분 신청을 계속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돼버리면 예. 사실은 본인의 입지는 더 좁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오기를 부리면서 당에 굉장히 해악을 끼치는 그런 행위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다 한들 과연 본인이 당에 돌아와서 정말로 국민의힘에 엄청난 분란과 어떻게 보면 진짜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당 자체를 완전하게 망가뜨려 놓고 내가 돌아와서 난 당대표 하겠다. 이걸 누가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본인이 지금 고언을 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편에 섰고 본인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법적인 거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쯤에서 승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홍준표, 또 오세훈 시장, 또 같은 정미경 최고위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언을 하고 있는데 본인만 듣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본인이 자기의 감정에 몰입되어 있지 않는가. 또 더군다나 전국을 돌면서 자기와 관련된 강성 팬덤치를 만나고 다녔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 안에 휩싸여 있다 보니까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서 법적으로 이기면 결국 자기가 마치 국민의힘에서 뭔가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쯤 돼서는 좀 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향후 이제 미래 정치에 있어서도 예. 본인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의 전국위가 개최가 됐습니다. 아마 표결 중일 겁니다. 조금 전 서병수 전국위 의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국위 소집을 개최하며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이 표결에서는 비대위로의 전환 표결이 안건이고요. 사실상 표결이 통과하게 된다면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고 이준석 대표는 해임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자, 지금 이양수 의원님, 현재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국민의힘이 조금 전에 9시부터 전국위가 시작이 됐어요. 소집이 됐고,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류가 지금 표결에 붙일 텐데 이 대표가 해임되는 수순입니까? 분위기가? 그 9시에 이제 서병수 예. 전국위원장, 상임전국위원장 주재로 그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요즘 코로나가 많이 번지는 관계로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연결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의 그 전국위원들이 다들 그 관심이 있어서 투표 참여율은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아마도 뭐 과반 이상으로 상당히 큰 표 차이로 찬성이 될 것 같고, 찬성이란 말씀은 비대위원회로 가는 것을 전국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해임이 된다는 의미군요. 이제 자동적으로 당대표 자리가 없어지게 된 거기 때문에 해임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그 예고됐던 대로 다시 이제 그 비대위원장을 선임을 하게 되고, 그럼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을 구성해서 차기 비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당 지도부를 결성하게 됩니다. 예, 과반이 넘게 이 대표 지도 체제가 자연스럽게 해산되는 쪽으로 표결될 가능성이다. 크다.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이양수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이양수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국이 분위기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에게 비교적 가까웠던 인사들도 이 대표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그렇습니다.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이준석 대표는 예고한 상태입니다. 어제 오세훈 시장, 윤 대통령이 초심 지키면서 국민 뜻 잘 받겠다고 하는 와중에 이 대표는 법적 대응 예고 매우 우려스럽다. 국민과 당 자신에게도 도움 안 된다. 자중자애해달라라고 오세훈 시장이 이준석 대표를 사실상 비판을 했습니다. 전국위 표결 결과가 나오면 저희 뉴스 속보로 어떤 매체보다 가장 발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대표도 지금 전국위 표결 상황을 좀 예의주시할 것 같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네. 전국위 표결 결과 아니다. 비대위는 안 되고 이 대표가 당대표를 하는 게 맞다라고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물론 뭐 확률상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그 당원들이라든지 우리 전국위원들의 여론 상황을 지켜보면 비대위원회로 가는 것이 승인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그 저희 지역에 당원대회를 개최해서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 선당 후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이 먼저고 내 개인의 일들은 좀 사사로움은 좀 후순위로 미루는 것이 옳다라는 그 당원 동지들의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이준석 대표가 그간 본인의 억울함이라든가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로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당 대표로서 본인이 속했던 당의 기구인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서 결의한 바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을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우리 당의 모든 당원 당규나 규정이나 당원들의 뜻, 이런 기구들의 뜻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당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죠. 그래서 사실은 정미경 최고라든지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많은 그 이준석 대표와 가까웠고 이준석 대표를 아끼는 분들이 이렇게 만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회에 앉혀준 김용태 최고께서 끝까지 이준석 대표 편을 드는데 충분히 뭐 의리로서 본인을 최고위원회에 앉혀준 사람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차원에서 편드는 것은 이해하지만 젊은 정치인으로서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당의 상황을 직시하고
과연 선당 후사가 무엇인지 젊은 정치인들이 본인만이 아니고 전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모임인 국바세, 국내인 바로 세우기는 강하게 이준석 대표 체제를 옹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누가 내부 총질했습니까? 내부 총질해서 총 맞아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이준석 대표 팬클럽 아닙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랍니다. 왜? 우리가 바꿨으니까. 윤리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상임정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이런 식으로 열어가지고 지금 당대표를 해임하고 있는데 지금 비대위를 추진하시는 분들은 당대표 해임론자거든요. 그럼 당대표 해임에 대한 당원의 근거를 갖고 오십시오. 전국이 표결에 참여하는 인원은 상임 전국이 100명보다 10배 많은 1000명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국위원 자격이 있는 1000여 명 이내의 사람들이 표결을 하게 되고 현재 표결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준석 대표의 운명은 오늘 전국위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잠시 후에 뉴스 속보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걸음 한 걸음씩 비대위 체제로 성큼성큼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준석 대표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함께 보시죠. 이준석 해임 사실상의 수순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할지 말지 최종 선택은 이 대표에게 달렸습니다. 자, 유일하게 남은 친이준석계 김용태 최고위원, 코미디도 아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사건의 원인인데 본인은 가만히 있고 최고위원 대다수가 사퇴했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이준석계의 김용태 최고위원은 비판을 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그럼 이준석 대표 측은 왜 나만 해임하고 왜 나만 물러나냐?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를 노출한 게 권성동 원내대표 아니냐? 장제원 의원과의 불화설의 한 축이 권성동 원내대표 아니냐? 권성동 원내대표는 왜 원내대표에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김용태 최고위원이 했는데 권 원내대표도 물러나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 측 주장입니다. 그 문자를 실수로 노출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모 의원과 불화설이 있는 걸로 인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지는 않습니다.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징계 사안으로 회부가 되고 그것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징계 절차에 의해서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권성동 의원은 뭐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본인의 지지도나 인지도나 이런 데 있어서의 책임은 본인이 정치적으로 지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지금 당의 윤리위원회라는 의결 기우기에 의해서 절차를 봐서 징계를 있는 거기 때문에 김용태 최고가 뭐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거나 맞지 않고요. 좀 억지 춘향의 격이 있고 그리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를 경질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은 사실 지금 그 당의 현실에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대표가 지금 이제 곧 거리되고 비대위원회 체제로 가는데 원내대표 선거를 의원들 간에 다시 또 해가지고 불안을 가중시키는 이런 방식이 돼서는 안 되고 원내대표 체제를 는 뭐 건들지 말고 비대위원회가 빨리 당의 안정화를 가져와서 그리고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고 전당대회로 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재수 의원님. 예. 국회 재선 의원이고 국회 상황 잘 아시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전국위 ARS 투표가 현재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제 1안 2안 안건이 상정이 됐고 요게 먼저 다 이제 정족수 이상으로 통과가 되면 이준석 대표는 해임이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대표가 해임되리라고 보십니까? 전국에서?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한 당대표 이 문자 하나로 저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 생명 끝났다. 아, 이미 끝났다? 예, 이미 끝난 것이고 뭐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이제 제거되는 뭐 그런 이제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저는 아쉬운 것이 이게 집권 여당에 더더구나 이제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를 이제 대성을 거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물론 이제 뭐 가출도 하고 선거 캠페인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내던져 버리고 좀 당대표로서 무책임한
그런 이제 그 은행들을 많이 했다 손 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이준석 대표가 한 표가 됐건 10표가 됐건 1000표가 됐건 어떤 식으로든 선거에 도움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좀 이게 너그럽고 더 포용적이고 더 이제 이 울타리가 굉장히 넓은 이런 좀 풍모를 보여가지고 설사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좀 이게 마뜩잖아 보여도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그리고 집권 여당이라는 것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지지 세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치 생명을 이제 끝내버리고 이게 당에서 제거해버린다.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첫 단추를 굉장히 잘못 끼우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 더 넓은 품모로 정말 너그럽게 모든 사람들을 다 좀 안고 가는 그런 좀 너그러운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것이 두고두고 아마 국민의힘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있고 첫 단추 좀 잘못 끼우고 가시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장제원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장제원 의원입니다. 3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법적 대응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당내에 지금 여러 우려들이 있잖아요. 사실 내일 비대위로 출범해도 법적 대응 나서면 더 혼란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러는 혹시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괜찮아요. 여기 공진 의원이시니까 공진 의원까지 대해서 박성배 변호사님, 그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돼 있는데 13일에 기자회견을 예상해 놨잖아요. 물론 가처분 신청을 할지 말지 이 대표의 선택에 달린 거고 요 법적인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정치란 게 매사에 물론 흑백이 구분되면 좋겠지만 우리 박성현 변호사님 우리 삶이라는 것도 흑백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네. 내가 맞는 것 같지만 틀릴 때도 있고 저 사람이 틀린 것 같지만 맞을 때도 있고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 한들 이준석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이점이 있을지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을 경우 이 대표는 그 리스크를 어떻게 지게 될까요?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는. 기본적으로 이 정당 효력 정지 가처분은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는 되도록 입법부의 활동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정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인용된 사례가 전혀 없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자율성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 내용과 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당헌 당규를 위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에 관한 헌법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전례도 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죠. 비상사태인가, 즉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하는데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들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표결에는 참여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쟁점 하나. 또 한 가지는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즉 권한대행이 아닌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는가가 두 번째 쟁점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당헌 당규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쟁점, 최고의 기능 상실로 볼 수 있는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정당의 자율성 범위를 넘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민법상 위임 규정을 살펴보면 위임을 받은 자가 급박하게 사퇴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후임자가 그 사무를 온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긴급하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는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도 존재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하자가 취소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상적인 절차를 넘어서서 일련의 과정이 정당의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인용을 받는다면 개인으로서는 그보다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겠죠. 그렇지만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 자체가 법리적인 공방이 치열한 사안이기 때문에 판결 이후에 이 재판부가 고민을 한 흔적이 역력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효력 정지를 인용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가 적시될 텐데 이를 통해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일련의 과정에 대한 자신의 기록을 남기고자 할 의사인 것 같습니다. 예. 스스로 만약에- 공언한 바와 같이 기록을 남기겠다는 그 절차 일환으로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 돌아올 정치적인 자리가 과연 있을까에 대해서 이 대표를 걱정하는 일각의 목소리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 명동설, 건동설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시작하죠. 어제 박용진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악수를 건넸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한 영상을 도시구쇼에서 보도해드렸는데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도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투표율을 살펴보면 20% 내외입니다. 즉 민주당 전당대회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거고 이 말은 전당대회 흥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흥행에 왜 빨간불이 켜졌을까요? 평균 투표율을 보면 25%예요. 작년보다 17%포인트가 낮아요. 민주당 당원들조차도 별 관심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전당대회에. 지난 전당대회보다 적어도 17%포인트 관심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안에 투표. 왜 민주당 당원들이 투표를 안 하고 있을까?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재명 의원은 그 적은 투표율 속에서 공고한 지지율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74.15, 박용진 20.88. 낮은 투표율, 개딸 양아들 대거, 문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상당수 전환, 다른 권리당원 투표를 포기한 뭐 다양한 이유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흥행엔 빨간불이 펴졌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체적인 당원의 관심과 투표율은 줄어들었는데 흥행은 안 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세들만 굉장히 공고해지고 있다. 견고해지고 있다. 결집하고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박용진 후보가 연설할 때 박 후보에게 야유가 쏟아진 장면이 뭐 대표적인 예이겠죠. 함께 보시죠. 선, 당, 후, 사 노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개항을 셀프 공천으로 나 혼자 산다 자생당사 노선이 우리 당의 노선이 됐던 순간 우리 당의 유능한 사람들이 술줄이 낙선했습니다. 안산의 제종길 시장 180만 표, 서울 중구 서양구 구청장 489표, 거제 경강용 시장 387표의 아까운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이재명 후보, 이 동지들과 당원들에게 자신의 셀프 공천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원들이 자신의 출마를 원했고 여의도 정치권만 반대했다면서 당의 승리를 생각했고 하다하다 우리 민주당이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합니까?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당원들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와. 야, 뭐야? 박용진 너 나와. 야. 박용진 연설하는데 엄청난 야유와 욕설이 쏟아졌고 항의가 그 이유인즉슨 박용진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어요. 돌직구쇼에서 하는 것보다 더 가서 비판을 했어요. 당원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앞에서 이재명 후보를 엄청 비판했어요. 나 혼자 산다, 개항을 셀프 공천하고 정치 선거 실패에도 책임지지 않으니까 훌륭한 우리 당의 인재들이 무수히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당대표 되는 건 마땅치 않다라는 돌직구를 저기서 날리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 연설 내용 중에 전재수 의원님,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살짝 조금 뭐랄까 더 겁나게 들리는. 겁나게 들렸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저쯤 되면은 흥행이 될 법도 한데 저 정도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 정도 흥행이 될 법도 한데 왜 이렇게 흥행이 되지 않을까? 이게 좀 아쉬운 측면이 있죠. 옆당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민주당이 뭘 해도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핫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언론이나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좀 저조한 측면이 있고 초기에 이재명 의원 이제 대세론이 좀 많이 좀 이제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게 97세대 세대 교체론이 단순히 정치적 의미를 가진 논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단순하게 그냥 소비되고 있는 측면, 그리고 이 세대 교체론이 좀 뭔가 좀 이게 담론이 좀 형성되지 못하는 측면이 아마 저조한 투표 참여율이라든지 국민 관심을 끌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조금 더 격해지고 조금 더 공방이 좀 왔다 갔다 하고 국민의힘이 좀 이제 좀 조용해질 좀 순서가 돼가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좀 조용해지면 민주당 경선이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공천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당원들 사이에서 항의 받는데 공천에는 문제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공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가 또 공천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이 이제 당헌 당규에 따라서 공천이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가 행사할 수 있는 공천 권한이 전략 공천 지역 한 20% 정도 되는데 이 20% 전략 공천 권한조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지역에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현역 지역위원장이 사고를 쳐가지고 사고당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새로 생긴 지역구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 대표가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그런 이제 그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 뭐 지역구 활동도 열심히 하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까지 나왔기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가 된다.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박용진 후보가 사당화 방지안을 발표한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듯 보입니다. 최근 당내 사당화가 논란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당의 자원과 시간을 낭비하고 당 소속 출마자들의 당선 기회를 희생시켰다. 앞으로 민주당에서 셀프 공천 단어 사라질 거다. 사당화 방지 혁신안을 발표하겠다. 최고위 권한, 1년 전 공관위 구성 등등을 얘기했는데 김건삼 변호사님, 이게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듯해요. 왜냐하면 박용진 후보가 계속해서 이재명 의원의 개양을 공천이 셀프 공천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서 만에 하나 박용진 의원이 없었으면 전당대회가 어떻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결국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되는데 어떤 양념적 요소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박용진 후보가 뭐 당대표에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저희가 지켜보면 지금 사실 뭐 참여율이 한 25% 내외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100%, 뭐 보통 50%, 40몇 % 되거든요. 그럼 25%밖에 참여를 안 된다는 것은 결국 10명 중에서 한 2.5명 정도밖에 참여 안 된다는 거고, 참여율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결국 강성 팬덤층이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참여율이 높으면 강성 팬덤층의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그 차지하는 부분이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70% 이상의 어떤 지지도가 나오는데 지금 최고위원들의 어떤 이번 지지도와 관련해서 보면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제 고민정 의원 한 명 빼고는 나머지는 다 친이재명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민주당 당대표 집행진이 거의 이재명교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실 이재명 의원하고 전 대선에서 붙었잖아요. 그때 다 비호감 후보라고 얘기했는데 대선의 2라운드가 시작이 되지 않는가. 그러면 결국 똑같이 또 치고받고 하면 사실은 국민의 이제 피로감은 굉장히 뭐 많아질 거라 이렇게 보고요.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당대회가 지금 나오는 득표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 안에서 건전한 비판 세력이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아까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을 마치 보장한 듯이 얘기했는데 이재명 의원의 전력을 보면 그 말이 사실일 줄 알았어? 내가 진짜 그런 말 한 걸로 알았어? 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일단 이재명 의원이 정말로 당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민주당을 본인을 버려서 쇄신을 해야 하는데 이제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를 했기 때문에 과연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이재명 의원이 보기에 박용진 의원이 연설하는 중에 워낙 거친 항의를 받으니까 지지자들에게 이제 박용진 의원의 역성을 들어준 차원도 있으리라 봅니다. 너무 그렇게 항의하지 마시라. 우리 박용진 의원도 실력이 있기 때문에 공천 받는 그런 당이 맞다라는 이재명 의원의 어떤 선의의 발언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제 제주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노룩 악수를 했다라는 논란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상대 당사자였던 박용진 후보는 분명히 중요한 검색을 하시느라 그럴 거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이재명 의원 측의 반응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일단 그 장면부터 다시 보시죠. 대선 패배 책임은 개항을 보궐선거 출마로 지고 이로 인한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은 당대표 선거 출마로 지겠다는 말은 어이없는 궤변이고 비겁한 변명 아닙니까? 글쎄요, 안 쳐다보시더라고요. 심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중요한 무슨 검색을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악수를 했지만 이제 노룩 악수였던 박용진 의원은 중요한 검색을 이재명 후보가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라고 넌지시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박민영 대변인, 영혼 없는 노룩 악수에 제가 다 민망해진다. 무조건 잘했다 두둔하는 반지성주의 팬덤에 경도된 거냐, 거만해진 거냐, 어대명이라는 구호에 심취한 거냐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을 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노룩 하면은 또 유명한 분이 김무성 당시 대표가 보좌관에게 입고 가면서 굉장한 기술이에요. 딱 본인은 본인의 길을 가면서 옆에 보지 않고 이거 싹 미는. 평소에 얼마나 이걸 했으면 이렇게 노룩이 되느냐. 노룩 패싱하고 노룩 악수. 둘 중에 어떤 게 더 문제라고 보십니까? 예, 어쨌든 상대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는 그 노룩 그다음에 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박용진 의원이 지금 97 세대 기술론을 앞세우고 민주당에서 나름 20% 가까이 지금 득표에 나가면서 힘을 얻어가고 있는데 그런 젊은 후배 그리고 젊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오히려 존중하고 이런 모습을 이재명 후보가 보여준다면 당원들한테 더 사랑받고 국민들한테도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그 후보는 사실 그동안 저희들한테 보여준 모습이 그닥 그렇게 아주 좀 현명하고 뭐 좀 인품이 있고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대선 후보 때도 그 민주당의 후보 경선과 또 우리와의 경쟁에서도 좀 말 바꾸기를 좀 자주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 선택들이 본인 위주의 정치적 선택을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좀 웃기는 말로 모든 국회의원들은 지구가 다 자기를 중심으로 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치인들이 자기 중심 정치를 많이 하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로 공천을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지나친 본인 위주의 정치 아닌가. 특히 이번에도 선거 패배의 책임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도 당대표 선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재명 그 의원의 경우에는 너무 자기중심적 정치를 하는 거 아닌가. 선당 후사보다는 본인이 먼저라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고 민주당 그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사실 지금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아주 각을 많이 세우면은
반명 세력은 전부 다 박용진 후보로 이렇게 집결을 해야 되는데 또 그 결집이나 집결은 안 보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아직 박용진 의원이 97세대 기후수론을 내세우긴 했습니다만 그 많은 의원들의 이렇게 어떤 도움을 그리고 협력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반명 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어떤 정치인들 그런 분들이 사실 이번 대표 경선에 나와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윤희근 청문회에서 명동설과 건동설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일지 직접 들어보시죠.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명동설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명동설. 명동설이요? 지동설이 있죠. 우주의 중심이 지구이고 모든 전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게 천동설이죠. 경찰에 이재명 의원 의혹 수사만 관련되면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하게 수사가 돌아간다. 명동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이재명의 명동설이 아니라 김건희의 건동설을 믿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권력의 실세에 대한 수사는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서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와 관련된 고발 사건은 누가 봐도 정치보복 수사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일체의 어떤 정치적인 고려나 이런 거 없이 해당 기능에서 해당 청에서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에서는 8월 중순까지 김혜경 씨 법카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한 거 아시죠? 그 부분은 조금 아마 이 설명하는 과정에 네네,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인은 물론 아들까지 전방위로 이렇게 수사를 하면서 수사 상황을 또 언론에 흘려요?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건대 지금 경기 남부청에서 수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왜 법과 원칙을 안 지키잖아요. 수사 상황 흘리면서 이렇게 언론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청장 후보자로서 힘을 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자, 지하철 운행이 중지됐고 도로가 잠겼고 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80년 만에 물폭탄 피해 상황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급해요. 여기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돼. 여기 사람들 다 위험해요. 78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소리 들렸어. 내가 이래도 역전의 용사, 월남전 참전 용사인데 월남에서도 그런 소리 내가 못 들어봤어. 시간은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침수돼가지고 언제나 그렇게 하는지. 여기까지 왔지. 무릎 위에까지. 승용차가 시동이 꺼지니까 못 지나가고 그냥 다 여기 서 있었어. 일단 집에 가야 되는데 버스가 한 5대, 6대 정도 아예 못 움직여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4시간 정도? 우리같이 이렇게 뭐 진짜 벌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루라도 못 벌면은 손해가 많지. 이번 주 중부 지역에 4에서 5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이라는 예보도 나와 있어서 더욱 염려스럽습니다. 어제 내린 많은 비로 곳곳이 물에 잠겼는데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인천 미추홀구입니다. 차량이 완전히 잠겨서 사람들이 밀고 있는 모습 보이십니까? 이곳이 번화가 도로였다라는 사실이 전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울 광남역 인근입니다. 퇴근길에 넘쳐나서 물이 불었어요. 지금 물이 곳곳에서 역류하고 쏟아지고 있는 모습 보이십니까? 이곳이 인도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 이수역입니다. 천장이 붕괴가 됐습니다. 내린 물로 이렇게요. 어휴! 지하철역 천장이 붕괴됐고요.
역사 안에 물이 넘치고 있는 그런 상황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울 이수역 그리고 동작역 인근은 아직도 침수로 인해서 복구 작업 중입니다. 자, 서울 보라매 공원 인근에서 차들이 전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역 한 복판에도 차량이 잠긴 사진도 곳곳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상황도 이 녹록치가 않았는데 오늘 아침 상황도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수도권, 강원 등 중부 300mm가 넘는 폭우였죠. 80년 만에 최고치였고 오늘 강변북로 마포와 한강대교가 전면 통제돼 있어요. 오전 현재. 그리고 일가족 3명 등 7명이 사망했고 6명이 실종돼 있고 동작구 반포역 역사가 지금 침수돼 있고 9호선 급행은 운행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서울 곳곳에서도 침수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중교통 복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라라는 메시지를 냈고요. 수도권 공공기관 대부분 오전 11시 이후로 출근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민간 일부 기업도 현재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 변호사님, 비가 더 온다고요? 400mm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어제 저도 퇴근 시간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비가 잦아들면 퇴근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 그대로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 우산을 쓰고 있었는데도 몸이 다 젖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갈 시점까지는 그나마도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퇴근 이후에 비가 엄청나게 더 쏟아지면서 제가 평소에 다니던 지역이 침수되고 물이 가득 차 차가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잘 피해서 인명피해는 없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 7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폭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러 사람들이 제대로 된 배상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용 가능성이 낮은데 특히나 국가의 책임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폭우 사태가 벌어진 경우에는 도저히 배상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폭우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에 중부 지역이 최대 500mm까지 비가 온다고 하니 침수 피해에 제대로 대비를 하셔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단단히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면 심사위, 과연 다가오는 광복절 특사의 이명박 전 대통령 내지는 누가 특사의 대상이 될지 함께 보시죠. 오늘 사면 심사위를 열고 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등에 대해서 사면이 될지 안 될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 사면 기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면 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근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소신껏 아마 사면의 범위를 굉장히 높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MB,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또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을 경우에 사실 특히 김경수 지사 관련해서 이제 보수층의 반발이 굉장히 있을 가능성이 커요. 또 MB에 대해서는 진보나 또 중도층의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둘을 사면했을 경우에 지지율에 또 영향을 미쳐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참모라고 한다면 정치인의 사면은 이번에는 안 하면 좋겠다. 더군다나 지금 MB에 대한 건강이 굉장히 악화됐다고 하는데 지금 형 집행정지로 지금 집에 있잖아요. 병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할 건 없어요. 그러면 무리하게 정치인의 사면을 해서 오히려 현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형 정부의 국정 동력을 더 상실시키는데 가속할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야의 이제 탕평 사면이란 측면에서 이제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 요구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이제 고민할지 말지 여부인데 그 여야 인사라는 거 빼고 사실은 두 분의 케이스는 너무 다르잖아요.
복무 기간도 수감 기간도 다르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정치 참여라는 것이 이제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국민의 화합 그런 걸 위해서 좀 여론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할 수는 있어요. 통합의 이미지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차원이죠. 만약에 뭐 지지율 한 40% 이상 넘어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MB에 대해서는 사면했을 거예요. 단지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전 지사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했겠죠. 그렇지만 현재 같은 상황에서 국민이 많이 반대하고 또 보수층에서 반대하는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기에는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할 것이다 그런 견해가 굉장히 우세했지만 지금은 약간 이번 사면이 어렵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9시에 이제 사면 회의를 하고 관련된 회의를 심의를 하고 대부분 이제 사면 심의는 이틀 정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에 끝내겠다고 하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이 나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우리가 단정적으로 예측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달 사면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이명박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좀 큰데 사면 촉구하실 때는 그런 국민 여론 같은 것도 좀 촉구하시는데 반영될까요?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입니다.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 사면의 범위와 원칙이 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고요.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법무부는 거기 실무를 수행하는 부서인 것이고요. 사면에 대해 사전에 그 기준이라든가 사면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합니다. 자, 과연 사면 8.15 대상이 누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양수 의원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국정 동력의 굉장히 주요 핵심 중 하나이군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그 여론이 대통령 곁에 있을 때 대통령이 추진력 있게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국정 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곧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하고 특히나 이렇게 사면 같은 것은 죄 있는 사람을 통치권 차원에서 죄를 없는 것으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면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다행히 뭐 경제인들은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에 사면 여론이 높던데 경제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여론이 높은 것에 힘입어서 거기는 좀 할 수 있겠지만 정치인까지 여론의 부담을 안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대통령께서 좀 추진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빨리 지지율이 좀 올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